오늘 전체 5시간입니다. CD, 여러분이 받은 CD가 DVD로 부어졌거든요. 근데 그 DVD를 거기서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4.5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하드로 복사하십시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복사해가지고 거기서 읽어야지 이것이 빨리빨리 읽힙니다. 용량이 PPT 이 파일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컴퓨터로 이것을 보실 때는 제가 본 글씨체가 아니고 다른 걸로 깨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 컴퓨터 환경하고 제 컴퓨터 환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글씨체 같은 것을 일반 컴퓨터에 있는 그런 채로 되게 이렇게 다 바꿔서 제가 드리기만 놓았는데, 혹시라도 글씨가 한 줄인데 한 줄 넘어서 이렇게 조금 길어졌다든지 그러면 아하, 이건 내 컴퓨터 환경이 달라서 조금 이상이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개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것이고요. 가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조금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텐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이해가 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어디쯤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있는 쪽으로 좁혀갑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건 바로 성도로 보고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이 자료 그대로 가져가서 나눠도 될 거예요. 자, 지중해 연안은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 자, 이쪽이 아프리카죠.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입니다. 지중해에는 이렇게 세 대륙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 유럽 쪽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아입니다. 시나이 반도까지가 아시아입니다. 전체적인 지금 계략을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옛날 그 학교 때 많이 배웠죠.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 바로 그 기름진 초승달 지역 요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쪽이 시나이 반도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주변에 이 색은 이스라엘, 아랍 종파랄지 이런 걸 좀 나타냅니다. 시아파, 수니파 이런 거 있죠. 하여튼 이게 이스라엘이고 완전히 아랍에 둘러싸여 있다는,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면적이 얼마나 될까? 2330제곱킬로미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어디하고 가장 가까운가? 전라남북도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들을 때는 강원도보다 조금 작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강원도는 269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보다 조금 작죠? 근데 전라남북도는 얼마인가? 제가 옛날 지도책에서는 조금 크게 나오는데 이번에 인터넷에서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1제곱킬로미터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30 정도 적죠? 근데요, 지금 새만금 사업하잖아요.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39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전라남북도나 이스라엘은 거의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새만금 거기 다 막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전라남북도보다 조금 작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니까 나중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는데 시간 들이지 마시고 제 말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동서남북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으십시오. 그래야 지리를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자,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사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이스라엘은 어느 쪽입니까? 서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위에 여기가 헬몬산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쪽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카바만 홍해 끝부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홍해 끝부분 여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이 방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지도를 볼 때, 뭘 볼 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어느 쪽이가 머리에 들어갔죠.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잘쭉한 고구마 같은데 사해 끝부분으로 해서 남쪽을 네게부 지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사막이나 같아요. 광야하고 사막하고 또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사람이 못 삽니다. 안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주로 사해 남쪽 그 부분부터 저 위쪽 갈릴리 지역 이쪽이 지금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그 부분만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요. 남쪽 네개부는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거긴 사람도 안 살고, 물론 거기도 오늘 몇 군데가 사진이 나옵니다. 중요한 지역이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메로무수, 헬몬산, 사해. 네,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고, 사해를 넘어서 동쪽은 요르단입니다. 네. 자꾸 제가 이 말이 또 나오니까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틀림없이 기억이 들 겁니다. 동서남북 전체 지역 익히셨죠? 자,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형입니다. 색깔이 몇 가지로 나눠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지대랄지 지도마다 다 어떤 데는 나와 있고 안 나오고 해서 지도가 여러 종류가 있어야 우리가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해 쪽입니다. 여기가 사해죠. 여기도 5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아래로 붙여서 본래 이 지도를 제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불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쪽은 이스라엘 서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무슨 바다, 무슨 해와 접해 있습니까?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봅시다. 해안 평야라 그럽니다. 예, 지금 제가 색으로 해놨어요.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한가운데. 여기는 지중해 편보다도 낮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지중해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면 지중해, 여기가 다 바다가 될 자리들입니다. 이건 낮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봅시다. 네, 요르단 협곡, 요르단 계곡 그럽니다. 네, 이 지역이. 그러면 요르단 협곡과 해안 평야 사이, 요 사이 땅을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는 높은 지대입니다. 거의 800m 이상 지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와 가운데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서부 산악지대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서쪽이라고 말할까요? 뭘 기준으로 해서 말했을까요? 그러죠. 요르단 협곡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르단 협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 산악지대를 크게 서부 산악지대라 그럽니다. 물론 자세하게는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요르단 협곡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요르단이거든요. 이쪽도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 서부 산악지대보다 이쪽은 거의 200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1000m 가까이 되는 산악지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부 산악지대, 여기도 요르단 협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동부라고 했어요. 동부 산악지대에서 더 동쪽으로 들어가면 사막입니다. 요르단 사막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도책에 보면 아라바 사막이라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이 저 안쪽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지면서 아라바 사막 그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5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좀 파워포인트로 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만 한 번씩 하고 지나가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떠나가니까요. 자, 이스라엘 지역 이제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이죠. 고구마 같이 생겼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동서로 가장 넓은 쪽이 135km입니다. 물론 이것은 직선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책마다. 예. 이건 직선 거리를 나타내고요. 남북으로는 470km. 그런데 어떤 책은 600km까지 남북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은 아마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냥 전체적인 이 직선 거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쪽만, 요르단 쪽을 떼어나고 이스라엘 쪽만 지역을 다시 좀 봅니다. 이쪽이 지중해 변해서 해안 평야 지역.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암기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딥니까? 아까 요르단 협곡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르단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곡이라 나왔습니다. 협곡이나 계곡이나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유명한 평야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평야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유명한 평야, 무슨 평야요? 이스라엘 평야라고도 그러고 평원이라고도 나오고 같은 뜻이에요. 평화나 평원 같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입니다. 예.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지대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평원 위쪽과 이스라엘 평원 남쪽 지대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바로 여기고요. 근데 갈릴리도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여러 가지가 나와요.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조금만 많으면 다 바다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는 호수예요. 민물입니다. 민물이에요. 근데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러니까 짠물이가 아니에요. 물이, 이게 지역이 넓게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라 그래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또 바다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물두멍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바다라요. 물두멍, 물 좀 많이 부어놓고, 그것도 바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보면, 물이 좀 많으면 바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르단 계곡에 사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죠. 이름이 뭐예요? 중앙산악지대. 아까 전체적으로 요르단까지 넣어서 5부분으로 나눴을 때는 요르단 협곡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악지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산악지대다. 이게 이스라엘만 말하면 그쪽이 중앙이잖아요. 해안지방하고 요르단 계곡 쪽하고. 그래서 중앙산악지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지도에서 말한 땅, 거의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광야라고도 그러고 네게부 사막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보통은 네게부 이렇게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네게부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남방이라 그럽니다. 네게부란 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방입니다. 남방. 물론 네게부 위쪽 부엘세바 이 중앙 산악지대 이 경계도 남방으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남방하면 아하, 네개부 경계. 예. 성경에 나와서 남방은 네개부 경계입니다. 중앙산악지대하고 부엘사바 그 근방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개부 저 아래쪽 뭐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언급을 안 씁니다. 왜? 사람들이 안 살았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안 살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윗지역까지 합쳐서 이스라엘 평원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를 무슨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갈릴리 사역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지역.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봅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 조금 전에 했으니까 바로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여튼 암기가 되도록 합니다. 자, 이건 중앙산악지대인데 둘로 나눠집니다. 중앙산악지대는 북왕국을 중심으로, 북왕국의 중심이 됐던 그곳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고요. 남왕국은 유다 지역이겠죠. 예, 유다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어디예요? 네개부 지역이죠. 자, 그리고요, 말도 많은 골란구원. 참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골란구원. 예, 그 골란구원입니다. 처리하기가 참 골란구원 지역이고요. 여기 무슨 호수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강, 요단강. 근데 요단강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헬몬산으로 이어지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헬몬산 눈노강 물, 그리고 단 지역에서 솟아나오는 생수가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강도, 예,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위쪽 강도 무슨 강이요? 요단강. 위쪽 강을 상부 요단강, 아래쪽을 하부 요단강, 그렇게 말합니다.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자,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사해예요. 자, 그리고 사해에서 에시온게벨이라고, 성경은 에시온게벨이라고 나옵니다. 아카바만 끝에. 우리는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 에일랏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협곡, 이 부분만을 가리켜서 아라바 계곡이라 그럽니다. 아라바 계곡. 예, 여기서 이 사해에서 여기까지 이 협곡을 딴 길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때는 이집트에서 여기 타바 국경을 넘으면 바로 이 아라바 계곡에 나 있는 홍해길을 따라서 사해 쪽으로 올라와서 노스저 소금기둥을 보고 그쪽, 이쪽 남부 지역을 하루 아라 지역에서 자고 이제 순회를 합니다. 자, 여기가 홍해 아카바만이라고 했어요. 홍해 아카바만 둘로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항공 사진입니다. 항공 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예. 자, 방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여러분 혹시 감 잡으셨어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죠.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예. 이게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가 아라비아해. 그리고 이쪽이 홍해입니다. 요렇게 이게 좀 홍해거든요. 근데 홍해를 보면 이제 이쪽 부분만 좀 크게 작으니까 확대해서 그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자, 홍해를 이렇게 보면 둘로 갈라져요.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데 이 지역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가 바로 이렇게 갈라지는 홍해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카바만은 어딘가 이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이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 갈라지는 이쪽을 홍해 중에서 아카바만, 그리고 홍해인데 이집트로 해서 이쪽에 수에즈운해로서 지중해 이렇게 넘어가고 수에즈운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수에즈만이라 그럽니다. 수에즈만.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아카바만, 또 홍해 아카바만. 그래서 여기는 네 나라가 인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집트죠.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네 나라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가장 끝부분. 자, 이스라엘은 네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네 개의 바다. 자, 어디입니까? 지중해예요. 또 하나 바다 여기에요. 어디에요? 갈릴리 바다. 조금 전에는 갈릴리 뭐라고 그랬어요? 호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같이 씁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다는 어디예요? 사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다가 있는데 어디예요? 네, 아카바만.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네 개의 바다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네 개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개의 나라. 자, 이스라엘 이쪽 어디입니까? 레바논. 헤즈볼라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작년에 상당히 괴롭혔죠. 레바논 남부 여기에 이게 레바논입니다. 자, 그리고 골란 고원을 빼앗긴 나라 시리아입니다. 골란 고원은 여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시리아 땅인데 전쟁 때 6.1 전쟁 때 뺏고 안 돌려줍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절대로 안 돌려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지역은 돌려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예, 얼마나 그 지역이 중요한 땅인데요. 그래서 안 돌려줄 것 같아요, 여기는. 예, 하여튼 시리아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국경을 이루고 있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성지순례 때 우리가 가죠. 왜냐? 출애굽 여정이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르단을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르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압 평야 이쪽으로 건너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르단 출애굽 여정 때 가죠. 그리고 또 이쪽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네 개의 나라로 둘러싸여 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길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같이 나옵니다. 언제나 옛날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게 다 이스라엘 옛날 그 생활권이었거든요. 주요 도로, 뭐 도로가 많이 있죠. 여러 도로가 있는데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성서시대에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니까 다메섹은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과 북쪽, 동북 쪽에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위치 감각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성경에 다메섹 얘기,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갔을까? 아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갔을까? 이 요단강가를 따라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을까? 아니면 나빠로가 나빠 쪽으로 가서 왕의대로로 요렇게 갔을까? 뭐 하여튼 어떤 길로 갔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 다메섹 이야기하면 이런 지도가 탁 떠올라요. 떠오르면 훨씬 이해가 좋죠. 생동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근데 이 지도에는 예루살렘이 여기에 요단강에 찍혔어요. 잘못 찍힌 겁니다. 예, 요단강 한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예루살렘 그랬어요. 잘못 인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 약 한 직선거리로 4에서 25km 정도 서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 예루살렘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또 나빠, 예, 여기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서시대 때 중요한 지역.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역을 말하면 에시온 게벨이에요. 에시온 게벨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솔로몬이 배를 지어가지고 금캐로 가다가 파산당한 항구가 바로 에시온 게벨 여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연관돼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야기가 성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몇 군데 중요한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길을 이제 봅니다. 자, 여기 이 도로
다시 말합니다. 자, 이 도로 해안가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안도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붉은색은 해안도로예요. 비아 마리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길, 세겜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뤄지는 중앙산악지대, 서부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이 지역,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이게. 족장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길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일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거 이따가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 길을 뭐라고 말하는가? 무슨 길이에요? 족장길 그래요. 예, 족장들 삶이 이 산악지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족장길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라바 계곡이죠. 사해에서 에시온 계배를 잇는 계곡을 잇는 이 길.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사해가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길을 뭐라고 말하는가? 홍해길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가 아카바마는 홍해라고 그랬죠. 홍해와 연결되는 길이다. 그래서 홍해길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이게 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길입니다. 예, 이게 무슨 도로예요? 네, 왕의대로예요. 왕의대로. 옛날에 이 길을 통해서 대상들이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왕의대로. 그런데 왜 이름이 왕의대로일까요? 왕들이 많이 다녔을까요? 제가 책을 보니까 주된 도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주된 도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길이 주된 도로였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주된 도로였다. 왕의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대로 동쪽으로 무슨 길인가? 광야길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지역으로 왔을 때 왕의대로로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왕의대로 쪽보다는 광야길로 통과를 주로 했습니다. 왜냐? 이쪽이 에돔하고요. 그 다음에 사해 동쪽이 모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가 우리 통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나라를 관통하는 길이 왕의대로였거든요.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외곽길이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가다가 위쪽에서 이제 왕의대로로 오고 같이 이제 만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갔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 이 길을 술길이라 그럽니다. 술길. 이 길도 중요합니다. 이 길도 출애굽 여정에서 이 길도 좀 갔거든요. 그래서 술길. 왜 술길이라고 그러나 술을 좀 많이 마신 사람이 다녀서 술길인가? 아니죠. 술길. 자, 다음 지도를 봅시다. 술길인데 이 술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랫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술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의대로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게 지금 술길이에요. 술길.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건 옛날에 문명적으로 토생달 지역이라고 문명이 발달된 큰 지역이었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까지 이게 아주 대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 붉은색 길은 첫 번째 위에 그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해안도로입니다. 예, 여기 보면 더웨이 오브 더 씨라고 해서 해안길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에시온 계별에서 왕의대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검은색으로 나온 길이 술길인가? 이쪽 광야 이름이 수로 광야입니다. 수로 광야. 그리고 수로 광야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광야가 에담 광야입니다. 근데 어떤 지도에서는 수로 광야와 에담 광야를
붙여서 그냥 하나로 놓고 이름을 수르 광야라고도 하고 에덤 광야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은 수르 광야를 지나는 길이다. 그래서 수르길, 줄여서 술길 그렇게 말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하나 더 또 밑으로 이렇게 보면 에담 광야 밑에 신 광야가 있고요. 신 광야 밑에 아래쪽으로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장 큰 광야, 바란 광야입니다. 성경에 바란 광야 나옵니다. 가데스 바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나는 바란 광야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가 있습니다. 진 광야라고도 그러고 신 광야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출애굽 여정을 읽으실 때 신 광야라고 할 때 여기 이쪽 신 광야인가 여기 신 광야인가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되죠. 네. 여기 신 광야는 출애굽 여정 초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배고프다고 원망했거든요. 세 번째 원망 자리가 신 광야예요. 예, 이쪽 신 광야, 고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38년 가데스 바나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40년이 다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지나간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나오는 신광야는 이쪽 부분을 말한다는 것.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후에 요르단 쪽으로 갈 때 나오는 신광야는 여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이 지도가 굉장히 자세한 지도입니다. 정보가 많은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이죠? 여기 요단강은 상부 요단강, 이게 갈릴리 호수니까 이쪽 헬몬산 쪽으로 상부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하부 요단강 이렇게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요단강 하면 하부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여기 이르는 이 강을 요단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 이 지도에서 동쪽이 어디입니까? 그러죠. 위쪽입니다. 이 지도를 세워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한 화면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놈을 반대로 또 끌어가지고 세워놓은 때도 있습니다. 위쪽이 동쪽이고 아래쪽 지중해 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았을 때 헬몬산이 여기 있어요. 이쪽이 북쪽이고 사해 쪽이 남쪽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도를 보면 바로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동서남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도를 빨리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동서남북을 보시고. 그리고요, 헬몬산을 보면 하얗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다른 산은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헬몬산은요 28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이 눈이 쌓여 있습니다. 헬몬산은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하얗게 색을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자,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야복강은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야복강이 이스라엘 강이라고 제가 말을 했나? 이 지역은 다 이스라엘 영향권이고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길르앗,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바산, 출애굽 백성들이 이 지역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이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기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복강이 바로 그 경계입니다. 야복강 중요합니다.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이 있습니다. 사해 한 가운데에서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강.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인가?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이 왜 중요한가? 여기도 경계를 나타내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대체 모압이 어디까지야? 에돔이 어디까지야? 암몬이 어디까지야? 이거 뭐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강을 정확히 위치를 알아두면 여기까지가 암몬이고 여기까지가 모압이다. 그런 것들이 쫙 줄어버리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모압입니다.
북쪽이 암몬입니다. 이 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강이 왜 중심이 되는가? 굉장히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깊어요. 아르논강 상류지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막 위에서 보면 막 계곡이 깊어요. 그냥. 예. 그래서 경계가 자연이 되는 거죠. 근데 야복강은 그렇게 경계가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해 끝부분, 남쪽 끝부분으로 해서 요르단 지역에 나 있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강입니다. 세렛 강이라 그럽니다. 세렛 시내라고 그래요. 왜 중요한가? 여기는요, 모압과 어디를 나눠요? 에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에돔은 사해 남쪽 끝, 그 아래쪽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 쪽에 보면은 이 분명한 강이 있어요. 세렛신의 강이 있어서 북쪽은 모압, 남쪽은 에돔이다. 그래서 이 강들이 참 중요하다. 경계를 하는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보면 요단강 중앙쪽에서 요르단 쪽으로는 그리스 시내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관계 있죠? 예, 엘리야, 까마귀가 뭐 물어다 줬던 그때 엘리야가 그리스인의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인의 아름은 중요하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 강입니다. 기손강입니다. 예, 기손강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손강. 왜냐? 이것도 어떤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얄론 골짜기 그렇게 나옵니다. 예. 강이라고도 그러고 시내라고도 그러고 골짜기라고도 그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 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강, 여기는 부엘사베아 강입니다. 부엘사베아 강은 왜 중요한가? 다른 사람은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강은 중요하다고 봐요. 왜? 부엘사베아 강 남쪽은 네게부 지역으로 해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엘세바 강을 여기 지도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 끝내고 이스라엘 지형을, 지금은 이스라엘을 개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을 객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집중력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요게 들어있어야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가 좋거든요. 자, 이스라엘 지형 산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평야에서 산 게 아닙니다. 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산맥이 중요하고요. 이스라엘은 산과 산맥에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산맥을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이나 저쪽은 높은 산이 많으니까 자연이 뭐가 많을까요? 골짜기가 많아요. 네,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골짜기에서 사건들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평야도 봐야 돼요. 근데 평야는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평야지대 민족이고 유대인은 산악지대 민족입니다. 왜? 유대인은 본래 베두인 출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무리거든요. 베두인은 양을 칩니다. 양을 어디서 치는가? 산악지대에서 칩니다. 그래서 다 그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이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강은 중요한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강이 또 중요해서 여러분들은 강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어떤 지역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알으면, 뭉뚱그려서 알으면 또 이해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둘로 끊었습니다. 남북을 옆으로 놓았다가 이제 세워서 보려니까 두 개를 끊어서 놓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CD에 이게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들어있어요. 근데 한 5화면 정도는 벌써 또 바꿔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이정도 목사님한테 그제 밤에 넘겨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다시 한번 리와인딩을 쭉 하면서 몇 군데 고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몇 군데 더 고쳤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대로 갔습니다. 5군데 고친 것은 1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전체 이 양에 비하면. 자, 이스라엘 지형 살펴봅니다.
이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끊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집에 가셔서 옆으로 놓고 읽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또 작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두 장을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아, 기송강이 어디네? 기송강이 여기 있네. 아이고, 또 이건 안 나왔던 하드라강도 여기 있네. 강, 골짜기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어서 두 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살핍니다. 자, 이 지역 혹시 무슨 길 생각나십니까? 아까 나왔었죠? 예, 족장길이 됩니다. 족장길에는 5개의 중요한 성서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위에다가 이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파란색의 길, 어딜까요? 성서 지명으로 세겜,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세겜입니다. 네. 에벨산과 그리심산 두 산 사이에 세겜, 그 두 산 골짜기에 세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명은 나블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 지명은. 자, 그 다음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여기입니다. 얘는 어딜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리고 해가 있네요. 그러죠. 헤브론 여기입니다. 헤브론. 그 다음에 부는 어딜까요? 브엘세바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지대입니까? 산악지대입니다. 중앙 산악지대라고도 그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라고도 그러고, 유대 산악지대라고 그러고, 서부 산악지대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은 꼰병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산악지대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산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산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거의 이 족장길을 따라서 있는 이 지역 어디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 위치 감각이 빨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민족이 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악 민족입니다. 누구와 연관이 된다고요? 족장들과 깊은 연관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지역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쉐펠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쉐펠라. 가이드 발음을 유심히 들어보면 쉐펠라, 이 발음이 가장 정확해요. 근데 여기 책을 보면 세펠라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책은 스펠라,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쉐펠라가 가장 비슷한 발음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간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디오 중간 지역이나 다음 지역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이쪽이 무슨 지역입니까? 해안 지역이죠. 해안 지역. 예, 그러면 먼저 해안 지역부터 봅시다. 이쪽은 해안지대, 지중해안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해안이라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안 평야 지역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해안, 그렇게 나옵니다. 예, 해안 평야 지역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해안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해안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민족이 살았다고요? 블레셋,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많이 싸움을 했던 블레셋. 다른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만 블레셋은 이기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유를 말해요. 왜? 블레셋은 뭘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블레셋은 악착같이 이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블레셋과 유대인은 싸움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성경 보면 블레셋과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위쪽이 아니라 주로 블레셋은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쉐펠라라고 하는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평야가 나오는데 블레셋 평야라고 그럽니다. 여기 평야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평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지역이 이해가 될 겁니다. 셰펠라, 중간 지역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어디와 어디요 중간 지역이에요? 산악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대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중간 지역이다. 그 말이요. 성경은 뭘로 나와요? 평지로 나와요. 우리 성경에 평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산악지대는 800m 전후입니다. 셰펠라는 400m, 한 300에서 400m 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해안 여기 지대는 뭐 바닷가니까 여기는 이제 낮은 지대죠. 그래서 높이로도 중간이고 사람이 사는 유대인과 블레셋 사람 살았던 지역으로도 중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셰펠라는 여기가 무슨 터라고 제가 그랬어요? 싸움터. 누구와 누구 싸움터였을까요? 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들이 여기에서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쪽이, 예루살렘 쪽이죠. 이렇게 블레셋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골박이기도 하고, 헤브론 쪽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브에세베 쪽으로도 공격하고, 그래서 이쪽 셰펠라는 양쪽 군대가 만나서 싸움하는 지대가 셰펠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싸움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스라엘의 지형 또 다르게 또 나옵니다. 자,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아얄론 강입니다. 아얄론 강. 잊어버려도 돼요. 예, 계속 되풀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다시 보면 되니까. 아얄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평야가 나눕니다. 남쪽의 무슨 평야요? 블레셋 평야고, 북쪽은 사론 평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얄론 강은 중요한 거예요. 아얄론 골짜기는 그 자체로 중요해요. 거기에 뭐 삼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래 골짜기고 아얄론 골짜기고 그 비슷해가지고 그 근방에 있어가지고 중요한데, 평야를 둘로 나눠서 지형을 둘로 분명하게 나눠준다는 거. 그게 아얄론 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손 시내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손강,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이 악고평야. 왜 악고평야인가? 북쪽에 악고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남쪽에 있는 항구가 돌입니다. 돌. 그래서 돌평야. 어떤 책에는 돌을 도르라고도 그렇게, 도르 그렇게도 써졌습니다. 나눠지고요. 또 기손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평야가 펼쳐지는데, 이게 무슨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예요. 예, 이스라엘 평야는 바로 기손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기손강 주변도 다 이스라엘 평원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은 기손강을 따라서 이렇게 요단 강까지 이렇게 거의 이어집니다. 요단 평야하고 같이 이어지는데, 자, 여기 에돔과 모압 나는 세례시내 다시 제가 지금 복습을 시킵니다. 여기는 무슨 시내요? 아르논강, 모압과 암몬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야복강, 암몬과 길르앗을 나눕니다. 길르앗, 유대인들이 살았던 길르앗은 압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는 거. 자, 이스라엘의 지형, 또 다른 각도로 또 좁혀서 말합니다. 여기를 갈릴리인데, 갈릴리도 둘로 나눕니다. 북쪽에 갈릴리를 무슨 갈릴리요? 상부 갈릴리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남쪽을 하부 갈릴리 이렇게도 나눕니다.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남북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 메론 호수 동쪽으로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빼앗은 땅, 그리고 돌려주지 않은 땅, 바산 골란 고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산악지대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또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역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악지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중앙산악지대 사해 서쪽에는 무슨 지파가 살았냐면 유다 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악지대를 유대 산악지대 또는 유다 산악지대 또는 유대 광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 산악지대 남쪽으로 네게부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셰펠라 지역 아까 설명드렸죠. 가운데 중간 부분. 자, 그러면 지중해 연안의 평야를 다시 한번 봅니다. 악보 평야,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볼 평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샤론 평야, 그 다음에 가장 큰 평야인 블레셋 평야,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왔던 평야 모압 평지입니다. 사해 바로 위쪽이 모압 평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해 동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와가지고 모압 평지를 통해서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죠. 모압 평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성서 지명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성서 지명 어디가 어딘가 이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성경 읽을 때 이제 어디다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현재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꼭 이 자리가 돼요. 그 신앙 고백은. 이제 그것은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구체적으로 할 때 거기 사진 같은 거 이제 다 올려드리면서 이번 달 전체적인 개관이니까. 그리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옆에 단 지파가 살았던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글 지역이죠. 가서 보신 분들은 거기에 큰 나무도 있고 막 물이 막 그 맑은 물이 막 이리저리 흐르는 것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제 단 지역을 때 그런 생생한 사진은 그때 동영상이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단 지파가 살았던 곳인데 본래 단 지파가 여기를 배당받았는가?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 사진입니다. 단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 지중해 항구 요바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 지파가 어디로 가요? 저 북쪽으로 옮겨가요. 이쪽으로 갑니다. 헬몬산 밑으로. 도대체 왜 이리 갔을까요? 이쪽으로 가서 단지파가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단지파가 옮겨가는 거. 나이트 성경에 있는 나이트 성경을 보면요, 사진이 나오는데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3분의 1 정도 지금 만들고 찍었는데 그 다음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다 하면 아마 이 사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들고 다음 세미나 때 혹시 이렇게 되면 이런 자료들도 CD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단지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다올과 소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서 단지파들이 이렇게 갔다. 지명까지도 나옵니다. 에스다올, 소라 이런 지명까지도. 그래서 단지파. 근데 성경에는 이쪽을 단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뭐라고 말해요? 라기스라고 그럽니다. 이해하셔야죠? 아니, 단이라고 그랬더니 라기스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기스는 성경 지명이고 지금 우리가 부를 때 단이라고 부릅니다. 왜? 단지파가 살았으니까 라기스.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라기스라는 지명이 셰펠라 남쪽에 중요한 지명이 라기스라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셰펠라 남쪽에 라기스라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같은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면 이름을 본다든지 그러면요, 그 같은 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안군에 백산면이 있습니다. 김제군에도 백산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듯이 성경에도 같은 지명이 여기저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단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를 갈릴리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를 메론 호수라 그럽니다. 요단강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상부 요단강. 그래서 단 쪽으로 이렇게 상부 요단강이 메론 호수로 이어져서 이렇게 옵니다. 메론 호수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글씨 앞분 보이죠? 하솔입니다. 하솔은 솔로몬의 병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에 가면 솔로몬의 마구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설은 그게 솔로몬의 마구간이 아닐 것이다, 뭐 그런 학설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하솔에 있는 마구간은 솔로몬의 마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 이번에 우리 성리술에 좀 봤죠?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부 요단강, 상요단강, 단어로 해서 가이사라, 여러분 폭포, 이번 가신 분들은 폭포 생각나시죠? 제가 재작년, 작년 때는 여기 폭포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위산이라고 길가에 있는 폭포, 이중으로 된 폭포 봤고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폭포 자리로, 더 큰 폭포 자리로 갔었죠. 그 생생하고 잘 캠코더로 담아왔으니까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야, 이스라엘 물이 기운데 이런 폭포가 있다니, 이런 맑은 물이 있다니. 그리고요, 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을 한 병 떠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요, 어떻게 물이 맑은지 거의 제가 제 책장에 넣어놨는데 지금까지도, 아니다, 성기순례 가기 전까지도 안 변하고 맑은 물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기순례 갔다 와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햇빛 닿는 쪽 한가운데 프랑크톤, 파란 그 줄기가 몇 줄기 나왔더라고요. 그 1년 뒤니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좋은 물을 갖다 놓아도 햇빛 들어오는 데다 놓으면요, 금방 생겨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물이 얼마나 맑은가 하는 걸, 그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자, 하요단강 나왔고요. 여기가 가나. 가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쪽입니다. 이런 거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 자꾸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갈릴리 바다 서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가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3년의 중심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본 활동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쪽에서 이렇게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갈멜산. 갈멜산도 엘리야가 450명, 40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립한 데 갈멜산이 여기 있습니다. 갈멜산을 그 기손강에서 남쪽으로 갈멜산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집니다. 갈멜산도 중요한 산입니다. 성리순례 때 거의 갑니다, 갈멜산.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사생활하셨던 나사렛은 가나에서 남쪽으로 있습니다. 남쪽으로. 거리가 얼마나 되나? 갈릴리 바다가 21km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길이가 21km거든요. 폭이 가장 넓은 쪽이 12km입니다. 깊이는
이제 해발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에서 나사렛까지 여기 이 거리가 갈릴리 호수 거리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나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20여 킬로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실 때 여러분이 거리감도 이렇게 해야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무깃도, 여기도 솔로몬은 세 병거성 중에 하나입니다. 무깃도에 가도 솔로몬의 마구간이 있습니다. 무깃도. 무깃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나오죠? 아마겟돈으로 나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끝날에 큰 전쟁이 있을 거다. 바로 무깃도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평은 남쪽입니다. 이쪽은 크게 갈멜산 줄기입니다. 갈멜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산 줄기입니다. 하이파 항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산 줄기가 있어요. 산맥이에요. 근데 그 산맥 중에 갈멜산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쭉 갈멜산의 산맥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신학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갔던 것도 전부 가이사라입니다. 여기 항구에서 저쪽으로 다 나갑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이사라도 꼭 갑니다. 총독부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라에. 자, 그리고 여기 이 강 다 알지 이제는? 아니, 강이란다. 여기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갈릴리 주변 마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뭐 너무 딱딱딱 붙어 있고 많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를 생략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3번 갔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서 저쪽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 딸을 고쳐주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이쪽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가셨고 또는 요르단 쪽으로도 이렇게 가셨을 것으로 요르단 사람은 예수님이 이쪽에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넓게 선교 활동을 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소위 변화산입니다. 이번에 갔다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눈이 다쳐가지고 점심때로 눈이 다쳐서 못 들어가고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바깥으로만 보고 돌아왔는데 악고입니다. 악고는 성경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악고는 어느 때 중요한가? 십자군 시대 때 수도가 악고였습니다. 십자군 시대 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천여년 후에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교 회복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십자군 큰 성이 있고 그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악고였습니다. 길보아산, 사울이 죽은 곳이죠. 길보아산이 어디신가? 자, 이제 위에 가운데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무기도 가이사라 아까 나왔었죠. 사마리아 중요하죠. 북왕국 수도였으니까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족장길을 시작하는 세겜. 그리고 요바는 누구 생각합니까? 요나.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죠. 시몬 베드로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 밑에 시몬 베드로의 집 옆에다 놓고도 우리는 지나치면서 그걸 설명 않고 지나갔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이번 팀들은 이스라엘 직 설명은 아주 자세히 안 했습니다. 그냥 수박 거들기식 했어요. 우리 요바 위에 올라가면서 사실 거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거 올라가는 계단 바로 층계 왼쪽에 시몬의 집이 있거든요. 시몬의 집이라고 그게 다 붙어 있고 거기를 왜 한번 안 지져가고 그렇게 막 올라갔다가 금방 갔는지. 예? 그리고 요바에 가면 요나의 고래도 만들어 놓은 거 있고
박물관도 거기 이렇게 조그마하게 있고, 거기 돌아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번 팀들, 그 이스라엘 지역은 너무 수박 거들기식으로 내용 없는 그렇게 도론 지역이 많이 있다는 걸. 근데 나중에 이거 계속 요파 지역 참석하면 제가 그 보충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그런 지역 해드리겠습니다. 요파, 그런 또 성경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실로, 족장길에서 실로도 중요합니다. 아까 실로 말했는데, 국왕국대 실로는, 거기에,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숭배하도록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요르단 쪽으로 가면 지금 수도인 암만, 그전에는 나빠입니다. 성경에는 나빠. 여기서 나빠와 연관 되는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아가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아가 이 나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뼈가 안 통하니까 죽여 없애라, 하근을 없애자. 그래서 여기다가 죽게 그럼 최전선에 보내놓고 싹 빠져라. 그래서 죽인 성이 나빠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그리고 르보산에서 이쪽 그 모세가 바라만 보고 죽었던 아시온 산, 르보산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도 보니까 르보산이 여기 되죠. 잘못 표시됐습니다. 사해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해가 르보산에서 보면 남쪽으로 좀 치우쳐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가서 보면 그거 확실히 나타나죠. 그래서 르보산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고, 메드바는 제대로, 메드바, 모자이크 교회가 있었던 메드바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메드바는 르보산 조금 남쪽에 치우쳐서, 동쪽으로 치우쳐서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들어가서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지역 여기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사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km 정도 됩니다. 이걸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거리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벡에서도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펙이라고도 나오고 아벡이라고. 그리고 약복강가에 분우엘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그죠. 야곱이 여기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곳이죠. 분우엘이 거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베들레헴 위에 조금 전에 표시했고요. 헤브론 있고요. 아랏도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아랏 안 갔죠? 이번 팀들은 아랏 안 갔던 것 같아요. 이따가 오후에 아랏 지역 세밀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엘세바 중요하죠. 부엘세바 블레셋 지역이고요. 그리고 쿰란이 여기입니다. 사해 북쪽 끝부분이죠. 사해 북쪽 끝부분, 여기가 쿰란, 염성이라고 표현됐네요. 그 다음에 엔게디, 이번 우리 엔게디 폭포 갔었죠. 우리 이길용 목사님 작년에 엔게디 폭포까지는 안 갔었어요. 작년에는. 이번에 폭포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작년 팀들은 소돔을 갔었습니다. 여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였어요. 팻말만 하면 여기가 소돔이었다라는 거 정말 흔적도 없더라고요. 거긴 돌 하나도 흔적도 없어요. 소돔이 그렇게 망했더라고요. 요르단 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브온이 있고요. 그리고 기브아가 있고 베다니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는데 기브온이 대관절 어디 끼는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바로 기브온이 여기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7, 8km 정도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1,000번째 드렸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가까운 거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셰펠라 지역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사다 이따가 나옵니다. 마케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세 곳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헤로디움, 마사다, 마케루스 누구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죠. 헤롯의 왕궁이 있는 곳이고요. 헤롯이 도피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험한 요새입니다. 헤로디움도 막 이렇게 생겼고요. 마케루스도 막 이렇게 생겼고요. 산이. 마사다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앉아 있으면 적이 절대로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곳. 헤롯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예, 이스라엘에게는 참 많이 괴롭혔지만 헤롯이 해놓은 걸 보면 이 사람 정말 흉악한 사람이면서도 위대한 사람이다. 헤롯의 건축술 놀랍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예, 헤롯의 새 왕궁이에요. 헤로디움, 마사다, 마케루스. 사도 요한이 헤롯의 생일날 죽지요. 아니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그래요. 마케르스에서 여기에서 헤롯이 생일잔치 하다가 죽입니다. 거기에 마케르스 위에 가면 헤롯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네모지게 있어요. 헤롯이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헤로디움, 마케루스, 마사다 이것들도 마케루스는 사실 지난번에 그 출애굽 여정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시간이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처.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아둘람굴. 우리는 안 갔습니다. 아둘람강.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하루 우리 아들하고 제가 또 작년에도 하루 이렇게 돌았는데 올해도 그런 자유일정 때 돌았죠. 그래서 이때 여기를 가봤습니다. 아하, 아둘람굴에 다윗이 숨었는데 왜 그 굴 속에 숨었어도 사울이 몇천 명 군대를 가지고 못 잡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굴을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뭔 굴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데 근데요, 이 굴 속에 들어가면 몇 킬로인지 끝이 없어요. 10km 막 15km 막 그렇게 돼. 그것도 넓었다가 좁았다가 막 넓어가지고 몇백 명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좁아져서 이리저리 막 갈라져 있고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랜턴이나 있어가지고 플래시 좋은 놈이나 있으면 그런 거 비치면서 들어가서라도 잡겠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동굴 안에 조금 들어가면 뭐 깜깜해가지고 코벼가도 모르게 생겼는데요. 정말 못 잡겠더라고요. 아둘람굴 다윗의 피난처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툴은 동굴. 거기는 이번 팀들 가봤죠. 드고아의 헤르툴은 동굴. 여기 가봤습니다. 이번에 가본 팀들은. 그리고 엥게디 동굴. 우리는 엥게디에서 3,000명이 사울이 3,000명 군대 끌고 왔다는 그 가이드 설명 들었죠. 이따가 엥게디는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엥게디 그 부분 하니까요, 오후에. 그 다음에 마운 동굴이라고 하는, 우리는 안 가지만 보통 때는 안 가지만 마운 동굴이라고 또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피난 생활을 오래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라기스 블레셋 성 라기스로 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돕기도 하지만 다윗은 주로 유대 광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동굴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죠. 그리고 기브아가 여기입니다. 기브아는 뭘로 중요하죠?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사울 시대 때는 수도가 기브아였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7, 8km 북쪽에 있는 기브아가
사울 시대 때 왕도나 같습니다. 물론 큰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는 별 이렇게 큰 도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러면서 이제 큰 성토도 생기고 어찌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여기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여기서 군대를 데리고 오고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입체 지형입니다. 이게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여기까지 바닷물이 찬다 그 말이야. 해안선을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점선 아래쪽 계곡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바닷물이 만약에 지중해나 저 아카바만이 터져가지고 물이 들어온다면 여리고는 바다에서 얼마 깊이로 묻혀요? 250m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리고는 그렇게 낮은 지역입니다. 여리고 있고요. 자, 이제 한 번에 싹 표시합니다. 자, 지금 표시한 지역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지역들은 보면 전부 평야입니까? 산맥에 있습니까? 산맥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산악 민족이거든요. 여기 이 산들 다 여기 이 동그라미 치면 알겠죠? 바산 골란 지역이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악지대, 유대 산악지대, 여기는 네게부. 부엘세바는 네게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건 뭐 경계를 질려야 질 수 없는 그 근방이 다 네게부라고, 유대광야 남쪽이고, 근데 다 이렇게 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수도였다는 것, 그래서 붉은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평야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거나 골짜기로 내려가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죠. 우리의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 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봉소로 잘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작년에 아마 이건 얻은 것 같아요. 작년 한신 목회개발연구원 2학기 때 거기서 나온 사례가 하여튼 여기저기서 하여튼 이스라엘 지도다 지형이다 뭐 이런 거 있다면 하여튼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예.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가 여기죠. 안 나오네. 여기고요. 갈릴리, 이게 요르단 협곡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 높은 지역은 서부 산악지대, 이쪽을 해안 평야지대,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 동부 산악지대, 요르단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사막이죠. 이제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고 여기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평원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면 갈릴리 높은 지역, 나사렛이 여기 있고요. 가나가 이쯤 되겠네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요. 이런 지도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역을 탁탁탁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해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하고 또 내 공부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라고 해서 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가죠. 자,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봉소로 나눴냐면 요단강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여리고 있네요. 예루살렘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중앙은 높고 여기 해안지역은 낮고 여기는 뭐 해안보다도 이쪽보다도 더 마이너스, 여리고가 마이너스 250이니까. 그리고 요르단 산악지대, 여기는 사막, 여기가 암만 표시되어 있네요. 자, 이제 사해 쪽 예루살렘이 드디어 나왔네요. 밑가 네게부, 부엘세바가 여기 있고요. 셰펠라 지역 가운데 있고, 요르단 협곡, 여기도 보면 설명 다 나와 있죠. 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해 지역 봉소 담는 것.
자, 이거 보십시오. 동서단면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지금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죠. 자, 여리고가 이게 지금 해안선을 여기라고 하면 지중해 해안선이 여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리고는 여기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10m입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18m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협곡이 얼마나 낮은 지역인가 하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느보산이 802m, 헤스본이 1000m 가까이 되고요. 감남산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감남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있고, 소렛개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소라, 사울의 고향이고, 아스돗 뭐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앙 부분은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쇠탈레 지역, 이쪽이 해안 지역.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 이 표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지점이다, 마이너스 200지점이다, 마이너스 100지점이다, 여기는 C레벨이다, 해안선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이런 표시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또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남북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북쪽인데 이걸 보면 바로 어느 쪽이 북쪽인가 남쪽인가 그걸 알으셔야 된다고 했죠. 남북 지역 당면도니까. 자, 헬몬산이 2814m네요. 헬몬산 이쪽이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 에벨산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유다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크게 이제 이 지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해면입니다. 지중해면. 근데 갈릴리 바다가 여기에 이 지도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810m. 잘못됐죠? 그게 이런 거 보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아, 이건 틀렸어. 바로 아셔야 됩니다. 갈릴리는 해발 얼마요? 마이너스 210m입니다. 2자 쓰려다가 아마 8자로, 이거 하다 보면 5자, 8자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그제 저녁에 최종안을 다시 이렇게 정정해서 드렸는데, 며칠 전에 월요일날 사실은 우리 상광교회 이 목사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것을 전부 검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5자, 8자, 난 것 그걸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또 받아가지고 몇 번째 어디에 글자가 어떻게 틀렸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거기를요, 불조심할 때 불자를 썼어요, 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읽고 그렇게 보았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제멋대로 본 거예요. 불자로 썼어요, 불자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불이 아니라 불입니다.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다 찾아서 또 고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자가 또 다른 곳에도 한두 개 좌로 썼는데 죄자로 써놨다든지, 예. R을 해야 돼, E자로 붙였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잡아주셔서 다시 잡아가지고 그제 저녁에 보내드려서 아마 밤샘 또 다시 확인해가지고 어제 DVD로 뭐 이렇게 계속 구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많은 글을 쓰고 시간을 보면 오차탈자로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지도 보면서도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사해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마이너스 400. 예. 우리는 일상적으로 400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책에도 그렇게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매년 사해 물이 줄습니다. 증발을 하고 그 사해 물을 가지고 뭐 제품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해 물이 막 줄어요. 그런데요, 흘러 들어오는 양은 옛날에 비해서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물을 옛날은 사해로 바로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걸 딱 통계를 해요. 갈릴리 바다를 왜 괜히 사해로 그냥 흘려보내겠어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데 쓰고 식수로 쓰고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 요단강이 한 넓은 데가 5m, 거기도 드물어. 물은 한 50cm 정도 있거나 없거나. 요단강 전체도 우리 교회보다도 폭이 훨씬 좁아요. 그냥 한 3, 4m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고, 아니 여기를 무슨 출애굽 백성들이 무언 여기를 건너와 물이 뭐 어디까지 차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3,000년 전이요. 3,000년 전이라는 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줄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완전히 줄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메마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조금 흐릅니다. 예. 그래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고 증발은 많이 되죠. 그래서 사회가 지금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10월 달에 측정한 것이 엥게리 앞에서 측정했는데 마이너스 해발 418m. 아마 지금 정도는 419m 정도 됐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해물이 줄고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저 이스라엘 저 에일라 남쪽 끝에가 아카바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을 묻어가지고 아카바만 바닷물을 사해로 끌어들이자. 그걸 지금 요르단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진전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카바만에서 바닷물을 끌어서 사해 쪽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때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지금 협상 중이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니까 아마 그건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정도는 418m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오후에 여리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826m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무량, 점심을 12시 30분 정도 시겠는데 그때까지만 여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 내용이 시간이 좀 깁니다. 이스라엘의 가무량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가 얼마나 올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한 600 정도 됩니다. 600mm 정도.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양쪽 지도가 두 개가 있어서 제가 두 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600 정도 되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600 정도 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1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1월, 2월에 집중돼요. 뭐 나머지 뭐 이른비 늦은 비지만 그건 정말 귀한 거고요. 그 3개월 안에 비가 다 와요. 그러고 나서 7, 8개월, 11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저 남쪽 내기부 지역은 사람들 거의 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100mm, 200mm 뭐 아주 비량이 적은 곳이죠. 그래서 밑에서는 그나마 못 살고 수로 같은 걸 일일이 놓아야 되는데 여기다 놓을 수도 없고 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발량, 물이 얼마나 증발하는가 1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공부하실 때 보시라고 하고요. 가운데는 지하수요.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수가 쫙 솟아나요. 그러니까 우기 때 온 놈이 물에 스며가지고 거긴 사암이라 물이 잘 스며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샘으로 솟아나오는데 그런 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샘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시고요. 자, 이쪽은 물 위에 떠서 책을 보고 있고요. 탈몬산에서는 스키를 타네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런가? 이스라엘의 연평균 기온을 말씀드리려고.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토를 나눴어요?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나라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겨울이면 겨울이지 여름이 겨울, 여름과 겨울이 같이 아니죠. 근데요, 보십시오. 1월달 최저 기온, 1월달 최저 기온, 1월 한 달 최저 기온 평균이 몇 도예요? 9도예요. 최고 기온 평균이 얼마예요? 17도예요. 그러니까 말이 1월달이 우리 1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굉장히 포근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해 쪽은 해발 마이너스 418m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온화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수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언제든지 가도 사해에서 수영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사해예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월 달에는 최저기온이 20도, 최고기온이 33도, 8월 20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것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2006년도 서울 평균 최고 기온입니다. 2006년도 달입니다. 자, 2006년도 1월 달에 서울 한 달 동안 최저 기온 평균이 몇 도예요? 영하 3도. 최고가 몇 도예요? 그냥 3도, 영상 3도. 2월달이 어떻게 더 낮았더라고요. 작년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 영하 4도.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겨울의 감각이 어때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가이드가 2월달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뭐 초가을 날씨로 뭐 어떻게 해라 어쩌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도 되게 따뜻해. 너무 옷을 많이 가지고 가요. 실제로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기온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뭐 1월달, 2월달 가셔도 옷을 절대로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짐만 돼요. 단 한 벌 정도는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어느 때요? 시내산 올라갈 때. 네. 그때는 따뜻한 외투한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시내산도 준비는 하라고 그래도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안 출 때가 대부분이야. 근데 어쩔 때 한 번씩 영하권까지 가까이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가이드나 항공사에서는 준비를 시켜요. 네, 그래서 대부분 옷 되게 쪄입고 가가지고 땀 뻘뻘 해가지고 위에 가서 불평해요. 이렇게 따뜻한데 우리한테 그렇게 공간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땀을 지겠다고. 근데 가이드는 최악의 기후를 대비하는 거죠. 자, 이건 예루살렘에 눈이 왔을 때입니다. 2년 전 겨울입니다. 우리 아들이 찍어서 보낸 사진이에요. 우리 진상이 작은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눈이 참 많이 왔을 때가 한 번 있다고 그 사진을 찍어. 자, 비유와 절기 양력입니다. 지금 양력으로 이걸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사용해요? 음력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 음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음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 계산이 복잡하죠. 왜냐?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춘분 지나서 보름달이 지난 다음 주일이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춘분을 지나서 다음 보름달 그리고 첫 주일,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을 정하잖아요.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름달을 연상해서 이제 그렇게 정합니다. 자, 여기 간단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른비, 우기때가 어째요? 1월, 2월의 한가운데죠. 이때 비가 집중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비라는 것은 10월, 11월 달에 오는 비인데 10월 달은 거의 없고요. 11월 달에는 조금 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때 파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가 와주면 풍년이 드는 거예요. 왜? 파종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그래서 우기 때는 무슨 비 오니까 잘 자라겠죠? 근데 늦은 비 때, 곡식이 여물 때 비 한번 또 살짝 뿌려주면 어때요? 풍년 들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성경이 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게 풍년을 연상해서 말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쪽으로 7, 8월 이런 데 건기가 출애굽 가난 정착 왕정시대 제1차 성전 파괴 바빌로니아 제2차 성전시대 페르시아 그리스 하스모니안 왕조 로마 시대. 자, 그런데 여기
1차 성전 파괴는 어떤 성전을 가리킬까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 2차 성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연도가 얼마예요? 538 BC에서 70 AD. 근데 BC는 뭐고, 여기 제가 BCE 다 고쳤어야 되는데, 좀 덜 고쳤구만요. BCE를 또 하는 법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연도를 세는 법이 나옵니다. 그건 이 다음 지도 어디에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제2차 성전 시대는 어느 때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수르바벨 성전이 제2차 성전이죠. 그런데 크게 말할 때는 수르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을 제2성전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성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2차 성전 시대라는 것은 수르바벨이 아닙니다. 크게 말할 때는 헤롯 성전, 그것도 이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아마 거기도 나올 것 같으네. 비잔틴 시대,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맘룩이 또 이스라엘을 한 300년 동안,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맘룩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이슬람권이죠. 그 다음에 오토만 터키가 한 400년 동안, 이 오토만 터키 저 이거 시세계 봤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오토만 터키가요, 지중해 나라 싹 다스렸더라고요. 이게 굉장했던 나라였더라고요. 터키가 한때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위임 통치가 1918년에서 1948년까지 3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현재로 내려옵니다. 자, 이건 이제 지금까지 그 시기별로 나왔던 걸 지도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도로 민족이 어떻게 이동됐고,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떻고, 그때 예루살렘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각 시대마다 이렇게 지도를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참고를 하십시오. 오토만 터키 시대 때 얼마나 큰 지역을 터키가 다스렸는가. 이게 다 터키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초생딸 지역을 비롯해서 이집트 하여튼 오토만 터키도 대단하다. 자, 영국어 통치 시대,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합니다. 영국어 통치 시대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알리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알리아 운동이 무슨 운동이죠? 시온이즘. 디아스포라로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그 운동이 벌어졌을 때 여기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 두 지역을 어떤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식민지였습니다. 다른 데는 또 프랑스 이런 나라 식민지였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하고 프랑스, 요르단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 근데 그때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들어오는가? 쓸모없는 땅을 삽니다.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성서에 중요한 지역은 아랍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늪지대, 쓸모없는 땅, 거기를 막 돈을 몽땅 주니까 아랍인들이 막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물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저것들 쓸모없는 땅, 저 바보 같은 놈들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주고 사네. 그러고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것들이 점점 넓혀지고 들어와서 개발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거 그냥 볼 게 아니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날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나요. 그런데 영국이 이걸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아랍집과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야, 너네들 알리아 도운동 잘하게 해줄게. 요르단 쪽이나 아랍권에는 알리아 막아줄게. 그러면서 영국이 그 속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나 우리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어디에다 이스라엘과 아랍 문제를 넘기냐면 유엔에 넘깁니다. 그래서 유엔이 분할안을 만듭니다. 유엔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으로 나눌까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수용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쉽거든요. 지금 거기는 이미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아랍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이 거절한 거야. 우리
뭔 소리냐, 안 된다. 그리고 아랍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이 되는데, 자, 알리아 운동 시대별로 이제 얼마큼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아랍권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 시대별 유대인의 거주 비율. 1900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1%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1998년에,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는 세계 유대인이 이것저것 살았는데, 이스라엘로 많이 귀화해서 37%가 이스라엘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45% 정도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 삽니다. 나머지 대부분들은 미국에 삽니다. 그리고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지금 상당한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다 안 들어온 유대인들. 종교별 인구 비율, 이스라엘에 당연 유대인이 많지요.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15%는 아랍인들, 뭐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두루두족이라든지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통파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분쟁, 신문에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유엔의 1947년 분할안입니다. 여기 하얀색이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살아, 유대인들은. 그리고 까만 부분, 진한 청색이죠? 여기는 아랍인들 너네가 살아. 여기는 아랍인들이 기존에 살았던 이 지역에 주로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너네가 차지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사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공생해.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아랍인. 이따가 그거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또 제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흰색은 같이 살고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오케이 했어요. 네. 47년 유엔 분할안이죠. 아랍권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용해가지고 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이 돼요. 이때부터 아랍은 이스라엘을 더 지중해에다 다 몰아넣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저것들 민족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저 좁은 지역에 있는 것들 눈 깜짝하면 지중해로 싹 몰아낼 줄 알았어요. 아랍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2차, 2차 막 계속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불화가 계속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밀려났습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현재의 국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국경. 근데 현재의 국경이 이렇게 되는 데는 67년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 있거든요.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정보력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아마 3차인가 4차가 될 거예요. 그 안에도 여러 번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겼죠. 그런데 이때 또다시 1967년에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곧 지금 준비를 만반히 해놓고 그걸 협의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랍 대표들이. 그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버려요. 그래서 6.1 전쟁은 이스라엘이 성공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6일 만에 그냥 아랍 그 거시기들은 공군력으로 가서 다 박살내버립니다. 육군은 이스라엘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군이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약 1,500대 있습니다. 최신핵입니다. 이스라엘의 1,500대 전투기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이에요. 그래서 그 공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공군력을. 그래서 이 공군력을 가지고 그냥 6일 만에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넓어졌죠. 여기 처음 분할하면 어땠습니까? 아주 좁은 군데군데 4개 구사 막 쓸모없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6일 만에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싹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뺐습니까? 시리아에서 골란고원을 뺐습니다. 예, 여기 눈독 올림 되거든요. 이 골란고원 이 자리가 바로 갈릴리 호수로 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골란고원을 시리아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를 통제해버리면 갈릴리 호수 물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골란고원은 절대로 못 돌려보는 거예요. 왜? 물 때문에. 갈릴리 호수 때문에 못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6일 만에 승리했죠.
국경이 옆에 그리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분이 뺏었는데요. 6.1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권. 근데 여기 시나이 반도는 이건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한테 바로 바로는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돌려보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집트가 이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골란 권은 지금까지도 안 돌려보내고 앞으로도 안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두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 안에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이 두 지역이 있어요. 이쪽을 가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 시나이 반도 반환했고 비반환 지역 여기 나오네요. 여기가 어딘가 가자 지구입니다. 블레셋이 살았던 지역 여기가 지금 블레셋 이쪽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랍인들이 주로 삽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바로 서안지구입니다. 서안지구라고도 그러고 웨스트 뱅크라고도 그럽니다. 여기가 주로 아랍인들이 삽니다. 근데 여기 이 두 지역은 강성 아랍인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아랍인입니다. 그래서 테러는 다 이곳에서 나와서 테러를 합니다. 여기에 강성 여기 사람들이 웨스트 뱅크라고 한다는 거예요. 골란권 안 돌려보내는데 그래서 이 지역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자, 여기 이제 서안지구만 대표로 봅니다. 여기 하얀 점들은 이스라엘이 이 자리를 뺏어가지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안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랍인들이 못 들어오게 크게 철망을 쭉 둘러차가지고 유대인들만 잘 지켜놓고 사는 정착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착촌 철거한다는 건 바로 이 서안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아랍인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착촌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착촌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왜 철거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철거하냐? 또 정착촌을 막 죽게 하는 살기 또 반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여튼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지도냐면 유대인 정착촌 하얀 점이고 이쪽은 보안장벽 건설하는 곳입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건설하는 두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큰 것이기를 전부 그냥 이렇게 두꺼운 쇠로 이렇게 막 벽을 쌓는 거예요. 한 15m 높이 되게 막 이렇게 벽을 쭉 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싸고 있습니다. 예, 나블루스가 이게 세겜이거든요. 이런 강성 아랍인들이 사는 곳. 이게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사람이 있네요.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얼마나 높은가 알 수 있겠죠. 두께도 막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조금 전에 했던 웨스트뱅크 서안지구 거기를 전부 벽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못 나오게. 예. 나오려면은 어딘가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 군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일일이 검사해요. 뭐 때문에 나가는가, 누군가 신원 파악.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 여행객 우리 차 같은 차를 타고 살짝 나가려고는 아랍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언젠가 한번 헤브론 쪽에서, 위에 세겜 쪽, 거기 갔다 오는 날 오면서 보니까요. 한쪽에 베들레헴 들어가는데 통제소 오른쪽에 보니까 철망으로 이렇게 한 20여 평, 30여 평 도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살짝이 나가려다 잡힌 아랍인들 청년들이 꽉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 거기를 못 찍었어요. 거기는 아쉽게도. 다음 날 나올 때 그 빈 철망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 속에 있었다는 거. 근데 그걸 못 찍고 지나갔어요. 왜 거기는 사진 찍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느라고 카메라는 들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오면서 저거 보라고 그냥 지나쳐서 못 찍었어요. 네. 이게 좀 분리 장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아랍인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 쪽이 있습니다. 아랍인들. 그들은 주로 어디에 살아요? 갈릴리 호수 지역, 가나나, 나사렛 지역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혀 오히려 이스라엘 독립운동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사람들 잘해주겠죠. 그리고 중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그냥 흩어져서 유대인으로 같이 섞어서 사는 사람들. 근다고 아주 친하지도 않고 아주 거역도 않고 이런 사람. 그런가 하면 반 이스라엘, 예를 들면 베들레헴, 세겜, 헤브론 이런 데 사는 사람 이스라엘의 반대. 그래서 테러는 이런 데서 나와서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장벽을 쌓는 거예요.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세계 여론에 이거 분리장벽 쌓을 수 있느냐, 큰 감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거야. 봐라. 분리장벽 쌓기 전에 테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분리장벽 쌓고 테러가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다른 세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개관하고 마칩니다. 정치는 대통령과 총리, 정치적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는 제2의 도시고 텔아비브 다 지중해변에 있죠. 요빠는 구도시고 요빠 신도시를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언어는 세계 언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가 다 통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여러 파죠. 정통파를 해서 개혁, 그리고 개혁 보수 여러 파가 있습니다. 기부츠, 여러 종류 기부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주로 하는 기부츠도 있고, 소를 주로 기르는 기부츠도 있고, 또는 올리브를 주로 기르는 기부츠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 기부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두 번째, 인종의 다양성.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소수민족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몇 개 사진을 이렇게 보면 다 다르죠? 예, 이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500여 명 지금 이스라엘 그리심산에 삽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리심산 하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는 두루두족입니다. 이건 베두인족들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흑인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왜?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 자격을 주니까. 그래서 유대인 군인을 보면요, 백인 군인도 있고 이렇게 깜둥이 군인도 이스라엘에 있고요.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알리야 운동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자격을 주니까요. 유대인 900만, 아랍인 180만, 종교의 다양성, 성과 소, 이념의 다양성.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은 한 가지 성향이 아닙니다. 좌와 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회의 다양성, 아랍과의 갈등 이런 것들. 이스라엘과 아랍 문제. 이 사진 위성 사진이거든요. 이건 여기 빨간 자리는요. 이번에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소니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어딘가 정확히 알게 이번엔 사진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찍은 사진기는 위치 탐독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딱 띄우면 거기서 찍은 사진이 나오고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치 때문에 제가 위치를 확인하려고 얼마나 헷갈렸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진 이 작업만 다 끝나면 어디 지역인가 어딘가 그냥 착착착 그 사진 찍은 자리가 나와요. 오차 범위는 30cm 아니 30m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승천 그 돔 감남산 있죠. 그랬더니 감남산 안에서 그 승천 돔에서 찍었는데 울타리끼로 이게 화살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승천 돔에서 찍었는데 울타리가 한 10m 정도, 아니 오차가 10m 정도군요. 그 10m 울타리에 이것이 나올 정도 되니까 그렇게 정확히 찍어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아랍과 이스라엘 문제. 인간은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많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마음적으로 이런 거 염려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써 오전 강의 끝났습니다. 바로